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너무 빨리 오지 않나요? 네. 네, 지난주는 저는 못 뵈가지고 두 분을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김광진 의원님하고 그 지난주에 저기 첫 이렇게 방송했죠. 네, 방송했는데 저는 뭐 거의 그 오랜 저기 파트너처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조금 저기 섭섭했죠. 한 주 또 건너뛰었다고. 앞으로는 잘 나와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뤄볼 첫 번째 아이템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단 국회에서 어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는 대통령의 모습도 저희가 또 간만에 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직접 하시지를 않고 뭐 이제 추경뿐만 아니라 일반 본 예산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청구에 대한 시정연설도 직접 국회 잘 안 가시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예. 제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이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조율하는 건데 그중에 가장 큰 이벤트가 시정연설이거든요. 대통령의 시정연설. 1년 중에 국회 업무로서 가장 큰 일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각 당의 대표를 모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특정 정당의 어떤 이벤트들인데 시정연설은 유일하게 정부와 국회가 동등하게 이제 찾아가서 하는 일이고 어찌 보면 행정부가 유일하게 부탁조로 찾아가는 대통령께서 찾아가는 행사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 갔는데 박수도 잘 안 쳐주고 뭘 해서 내가 계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좀 찾아가야 박수를 받든 뭘 받든 하시는데 본인은 이제 그러진 않으셨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처음으로 이제 국회를 방문하셔서 제대로 시정연설 하시고 저는 야당에서도 기립해서 박수치고 응원해 주시고 또 악수 나누고 이렇게 토닥토닥 서로 하는 물론 이제 얼마 전까지 같이 국회의원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만나던 관계이기 때문에 더 그러시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모습들 참 보기 좋았었습니다. 박수가 나왔나요?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설의 박수라기보다는 끝나고 나서 퇴장하시는 모습에서는 이제 그런 전의 일이 있었습니다. 모습과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느낄 정도로 좀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표방하는 게 경제와 실용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목표 의식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다 하는 게 제 어떤 그 강한 인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결국 뭐하러 이렇게 국회에 오신 거냐면은 30억 달라는 거거든요. 추경량에 30조.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할 건지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떤 워낙에 민생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기 소비 진작을 위해서 내가 10조 원 이상 이건 빨리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특히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오랜 동안에 빚더미에 얹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은근히 주변에도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과감하게 본인이 한번 그분들의 문제를 일단은 한번 해결하겠다. 그래서 7년 이상 빚 못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5천만 원 정도 범위까지는 안전히 탕감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저는 물론 이렇게 비판할 소지는 다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지금 한번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일단은 저는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들으실 때 김광진 전 의원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지원금이나 뭐 부채 탕감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의미 있고 또 이제 본인이 하시고자 하던 것들을 바로 되자마자 이제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좀 이례적이다라고 느꼈던 것은 사실은 이게 좀 뭐 일반 시민분들에게는 별로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추경 예산안에서 세입 경정을 하는 경우는 제가 잘못 봤거든요. 세입 경정 어떤 의미입니까? 30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조짜리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20조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제출하고 네. 10조 원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세수를 걷기로 했었는데 정부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 돈은 못 거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예산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10조거든요. 네. 대부분은 정부가 그 전년도에 얼마 정도 돈이 거칠지에 대한 예상과 추계치를 실패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추경안 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연말에 가서 그냥 결손 처리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지자체에서 이제 이관돼 오는 예산들도 제대로 내려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맞아요. 돈도 10조 원 가까운 예산들이 용처를 모르게 써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결손이라고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예. 사용을 못하는 걸 말씀하시는 근데 거죠. 사용을 차라리 못하게 되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예산서가 있다 그랬으니까 쓰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산을 꼬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전 정부가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좀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마도. 예. 저는 그동안 제가 보면서 추경 예산안에서 세입 경정을 그것도 거의 3분의 1을 하신 건데 그렇게 예산서를 짜온 거는 이례적이었다. 이걸 또 달리 보면 저희가 이제 기재부공화국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뭘 하려고 싶어도 기재부가 막 반대하고 막 이런다고 막강하다면서요? 하는데. 그럼요. 예, 근데 기재부가 사실은 이걸 용납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자기의 실수거든 온전히. 근데 너무 금액이 큰데요? 그죠. 실수라고 치기에는 10조면? 전년도에 40조인가 결손 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제 두고 보지 않겠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한 것은 그때그때 일종의 반송이기도 하고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게 어찌 보면 실용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알 권리를 알려주는 거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런 면은 좋은 것 같아요. 예, 국민도 그 정도가 되면 그래 우리도 실수하니까 뭐 받아들여 줄 수 있어 이렇게 오히려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조금 따끔하게 짚고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워낙 그 민생, 실용 이 부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갈 수 있었던 이제 테마이긴 했는데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어떤 그 현실에서 굉장히 잘해야 될 게 사실 외교 안보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외교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멘트를 한마디 하셨어요. 색깔이 없다. 예. 색깔이 없다. 색깔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뭐 진영과는 상관없이 국익에 관해서는 여야가 없는 건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실용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실수했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그걸 공식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색깔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트럼프가 듣기에는 어떤 소지가 있는 거냐. 저게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색깔이 없다는 부분들은 이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 수 있는 거냐면 저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관계라든지 의심받고 있는데 네. 계속 이제 그런 어떤 기조로 충분히 읽힐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너무 시원시원하게 그 속뜻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는 그것은 이제 그 야당의 지도자였던 시절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이렇게 슬기롭게 이렇게 그 헤쳐나가야 되는데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더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상대방과 협상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우위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식으로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게 외교력과 이제 실력의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외교는 어렵다 하더군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그 앞단에 미국과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곳으로서의 우리의 외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앞단에 이제 서술을 다셨기 때문에 이제 중심 국가는 어디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는 아마 미국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예산 정책 방향이 국민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일단 추경은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지금 이미 저기 국회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선 기간에 국민의힘에서도 15조 원 가까이는 뭐 이제 다들 동의하셨던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건 크게 이견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궁금해하시는 건 국민들께서 이겁니다. 추경을 해서 현재 이걸 푼다 한들 경제가 정말 살아날까? 이거거든요. 그럼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회의적인데. 회의적입니까? 근데 회의적인데 일단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도 강력하게 그 의지를 표명하셨고 예. 저는 국회에서 통과될 거고 7월 달에 저도 최소한 15만 원 이렇게 지금 받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쿠폰 형태로 저는 쓰고 그럴 텐데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회의적이지만은 제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말로 이게 그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는 소비가 진작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은 좋겠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 자체가 경제 자체의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워낙 무너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한국 경제, 그중에서도 이제 자영업 경제. 달리 보면 이것이 산업을 키우는 일까지 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의 여러 숨통은 틔워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그 승수 효과가 일정 정도는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분 좋죠. 준다는데 실무는 없어서 금액 말씀하셨으니까 15만 원에서 52만 원 차등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여당에서 선출을 하는군요. 네. 해버렸잖아요. 네, 했군요.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이거는 무효다, 독식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좀 더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운영위에 김병기 의원, 예결위에 한병도 의원, 법사위에 이춘석 의원, 문체위에 문교흥 의원 모두 민주당이거든요. 네. 국민의힘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죠. 김교흥 의원. 그러니까 4개 상임위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이제 주목해서 볼 2개가 그 예산결산위원회하고 그 법사위원회거든요. 예, 그거는 꼭 달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최초로 이렇게 관행을 깨뜨린 그런 이제 일이 오늘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해 왔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일정한 배려 측면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일정한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게 대한민국 전체 시스템에서 더 바람직하다. 일정한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오늘 깨뜨린 건데 저는 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편입니다. 예. 또 그걸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규정 법제화가 돼 있는 건 아니고 아니죠. 관행입니까? 아니요. 근데 그 관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선의 날짜와 지금 이제 탄핵과 계엄으로 이제 생긴 대선의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반기 하반기에서 2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년의 상황 텀에서 정권이 좀 바뀌거나 뭐 이제 한다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기간들은 유지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엄으로 갑자기 이제 정권이 교체된 상태인데 야당이 됐으니까 바로 내주라, 1년 만에 내주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후에 하반기 운영을 할 때 그때는 야당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중간에 야당이 됐으니 이제 바꿔달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인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어떤 협의 내지는 합의 과정이 있었더라면은 그게 가능했을 텐데.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밀어붙이기를 한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상임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당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뭐 이런 안보적 측면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제 위원장을 하고 계실 텐데 야당 됐으니까 1년 만에 내려와라, 바꾸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의 이 운영 자체에 대해서 바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정치적 주장이지 실제 국회 안에서의 룰이나 관행에 따라서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럼 그 전에 이것부터 저 궁금해서요. 2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왜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는 그만두셨습니까? 지금 당대표를 정청래 출마를 하니까 본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죠. 만약에 계속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군요. 야당으로 그러니까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요.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협의 내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가 이렇게 진행됐어야 됐는데 사실상 뭐 그걸 건너뛰고 밀어붙인 건.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국회 전체 상임위를 싹 바꿔주라.
여당은 여당 목소리, 야당은 야당 목소리로 이제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는 않고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만 이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정치를 해봤던 입장에서 동의는 정치적 동의는 되나 내용적 동의는 이루어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왜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와야겠다라고 그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핵심이거든요. 어떤 핵심입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네. 예산결선에는 뭡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법사위는 법을 만드는 그게 가장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능이고 그나마 그 야당이 행정부를 일정하게 좀 견제하고 견제할 수 할 수 있기 있는 때문에. 그나마 그게 거의 그 유일한 두 개의 게이트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이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는 네.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의논 중일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워낙 농성이 벌써 돌입했네요. 예, 당연히 저는 뭐 그건 뭐 해야 될 어떤 수순인 거고 어느 정도 강도까지 끌어올릴지는 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 당리당략 차원을 넘어서라도 저는 강력하게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저는 이게 끝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어떤 거 정치적 합의를 저는 끌어내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 가서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부를 장악해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를테면은 사실상의 의회의 일당 독주 체제가 이제 완전히 제도적으로 그 게이트까지 무너지면서 더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말 그대로 예를 들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은 당장은 시원시원하게 자기 뜻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도적 그러니까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상당한 역풍이 실제로 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광진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당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가져간다. 그래서 어떤 우려점이 있습니까? 뭐 사실은 근데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범민주 진영의 세력이 여권이 180석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과반이 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우려가 막 그렇게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도 있는 상태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정권 초기에 일종의 발목 잡기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법안들을 상정하는 여러 상황 안에서 저희가 이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걸 걸면 한 6개월 정도의 텀 이후에는 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정부 초기에 하려고 하는 많은 법률들을 패스트트랙을 걸지 않으면 되지 않게끔 다 이제 법사에서 막히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겠죠. 그 논의의 문제와는 별도로. 그러면 정권 초반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법사를 양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결위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 안에서 있어 보면 여당이 위원장을 하나 야당이 위원장이 하나 크게 뭐 무리가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후에 뭐 협상을 한다고 하면 예결위는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법사위는 협상의 여지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거부권을 너무 많이 당해서 힘들어했던 적이 기억에 남아 있어가지고 또 발목을 잡힌다고 하는 이런 또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5일에 광주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당선되자마자 울산을 먼저 한번 가셨고 그리고는 연이어서 또 이제 광주 전남을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당선되고는 지역의 목소리를 바로 듣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일단 시작하신 것 같고 또 사실은 이제 대선 기간 동안 여러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으로 해왔던 것들도 있고 그게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지금 정도쯤에 지역 순회를 통해서 여름 안에 이 내용을 다 이제 정리하고 수습을 해야 내년 예산에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다니시면서 예산으로 수반해야 될 것 그리고 행정적 권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좀 정리하자라고 하는 속도감을 좀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 볼 때는 뭐 넘치도록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저는 여기 그 강기정 광주시장하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너무 쩔쩔매셨어요. 질문에. 그리고 제가 조금 고약하게 해독한다면은 대놓고 온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완전히 그냥 상황을 장악하고 두 분을 이렇게 면박을 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꼭 일부러 의도야 뭐 했겠습니까마는 저는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다양하게 민감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러면은 솔직하게 뭐 이제 그런 평가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몇 가지가 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통령의 의전 행사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좀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대통령 주재의 어떤 행사라고 하는 걸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2주 정도 전에는 서로 이 논의들을 실무 협상을 하거나 그렇죠. 이 프로토콜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근데 광주시 같은 경우도 들어보면 전날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행사에 대해서. 예. 용산 안에서도 전날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그러니까 준비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구체성의 담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숫자를 암기했냐 뭐 하냐의 문제의 논쟁을 떠나서 사실은 대통령 임석의 행사는 대통령이 주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빛나는 행사여야 해요. 네. 그래서 달리 보면 우리 시장이 더 빛나고 우리 지사가 더 빛났으면 하는 지역민들의 마음은 있고 지자들의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그 현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임석 행사라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통령이 빛나는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또 대통령은 의제와 아젠다에 대해서 이제 다 생각하고 갖추고 가시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면 군공항의 문제라거나 AI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의 답변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큰 성과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전남지사님도 본인이 가져간 의제와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대통령님은 사실 내려오면서 그 외에도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랬으면 서로 의제에 대한 조율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저는 그 강기정 지사나 강기정 시장이나 김영록 지사가 너무 광주 발전과 전남 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치열한 고민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좀 면박을 주는 그런 모습도 조금 제가 좀 민망했지만은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이분들이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준비가 이렇게 좀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그 실질적인 그런 어떤 그 주문을 계속 하셨거든요. 볼 때.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럼 뭘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냐. 사실은 이 취지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구체적인 어떤 고민이 축적돼 있으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로 이렇게 간절하게 하려고 했던 경우는 훨씬 더 일단은 태도나 내 메시지가 명료하게 더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래 본인의 일단 홍보 비슷한 그런 어떤 측면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답답해가지고 그런 말씀하셨던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민감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지금 한 1년 뒤에 남았는데 과연 이 두 분들께서 네. 제대로 이걸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받고 그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상당히 그 부분에서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군공항 이전 이슈와 관련해서 원래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부대 양형에서 국가주도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인데 법은 그렇게 바꿔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되지 못하는 거죠. 예. 이건 사실 지자체장이 결정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공공자원이라고 하는 군공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법률도 국가주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명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동안 방기했었고 국가가. 근데 강기정 시장이 뭘 요구하냐라고 하는 대통령의 질문에 이 하나를 요구한 거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정책실장 산하의 TF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국가주도로 군공항 이전을 하게 해달라. 네. 라고 하는 그 요구를 명징하게 했고 대통령이 즉답으로 그것을 수용했고 그 다음날 TF 발족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입장에서 보면은 적어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때 적어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항 이전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아니 예. 그런 생각을 저는 그건 뭐 예. 일단 뭐 어찌됐든 바람직한 네. 어떻게 10년 이상 그걸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참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뒤에 조금 예. 더 2부에서 하고요. 1부가 좀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 예. 1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 김윤 국민의힘 서골 당협위원장과 1부 함께했습니다. 시사톡 라이브 MBC 라디오 철망이 필요하십니까? 신뢰와 기술력으로 KS 제품을 인정받은 대양철망, KS 낙석보호막, KS 돌망태, 울타리 자재 등 각종 철망을 직접 생산하는 대양철망. 철망은 역시 나주시 삼포면에 위치한 대양철망. 나주 337-4747. 광주 MBC 중장년 희망 캠페인.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살아가는 중장년을 위해 광주 중장년 내일센터가 함께합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중장년의 생애 경력 설계부터 구직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새로운 내일을 설계하고 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중장년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연륜으로 광주 중장년 내일센터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노사발전재단 광주 중장년 내일센터 062-531-5712번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광주 MBC 건설안전 캠페인.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사고 유형과 안전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에서의 3대 사고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떨어짐, 맞음, 부딪힘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떨어짐, 즉 추락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사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떨어짐 사고는 어떤 작업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떨어짐 사고는 A형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 축사 등 지붕 보수 작업, 공장 철골 건립 작업, 외부 비계에서의 작업 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데요. 건설 현장 떨어짐 사고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업주는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후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는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근로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건설안전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메시지 샵 2626번이나 유튜브 라이브 채널 광주 보라에서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해주세요. 시사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 김윤 국민의힘 서골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5일에 이재명 대통령 광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토론했었었죠. 그 가장 큰 성과는 육자 협의체를 TF를 청와대 안에 만든 거죠. 예, 정부가 이제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예. 관여를 하겠다. 예. 국가 주도를 책임지겠다. 예. 그리고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주관해가지고 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메시지를 읽혔죠. 예. 전남에서는 그럼 뭘 얻었습니까? 전남에서도 이번에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일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실질적인 거, 과대포장되고 겉에 이런 이야기하는 거 말고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면박 주려고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예, 원래 일하는 스타일이.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럼 내가 합당하면 해볼게.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2부에서는 김민석 총리 이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 건데요. 일단은 파행 끝에 자동 산회가 됐어요. 그리고 7월 4일까지는 총리 인준을 하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뜻인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저기 김 의원님께 인준합니까? 인준은 하겠죠. 예, 인준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도 별로 뭐 국민 여론에서나 뭐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 이걸 강행하면 정말 민주당이 나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여지는 별로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건 김 의원님이나 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일 거고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은 과연 김민석 후보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도덕성 측면에서 최소한도의 기본을 이렇게 넘어섰느냐. 그다음에 과연 실력이 있느냐. 이런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텐데 제가 그러니까 도덕성의 측면에서 많은 지금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어느 것 하나 명쾌한 해명은 지금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그냥 본인의 변명이고 자료 제출하는 것도 거의 않는 상태고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했다고 하는 것조차 따져보면은 다 오히려 의혹이 부풀려지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인은 뭐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했는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가 데이터까지 본 건 아닙니다. 과반이 넘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의혹이 해소됐다고 안 볼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능력은 그래도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황당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뭐 국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산 규모하고 예. 그다음에 GDP 대비 그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답 정도가 아니고 전혀 이 양반이 기본적인 그 컨셉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단순히 어떤 실수나 부족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회의를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적합한 거냐 하는 부분들에 관한 것은 저는 여전히 제기할 수밖에 없고 예. 저는 뭐 과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드릴 그런 어떤 생각이 있다면 저는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도덕성 중에 가장 문제는 뭐라고 생각드세요? 가장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그 미국에 유학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꼬박꼬박 월 이제 450만 원 정도씩을 강진성 씨한테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 했더니 2억에 배추 농사에 투자해가지고 그 수익금이 계속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단순 이건 산수예요. 2억을 1년에 투자해가지고 매달 450만 원, 1년에 5,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27%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딴 것도 아니고 배추 농사라고 하는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석 달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나와봐라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게 정말로 사실이었다면은 저는 김민석 지금 후보는 정말 대단한 혁신적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기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투자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도 본인이 이제 뒤따라가면서 이제 어떻게 맞춰가지고 해명이랍시고 하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재산 문제에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김광진 전 의원께서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한 10여 년이 넘어가면서 20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면서 과연 이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제 회의론까지 조금씩은 들고 있어요. 물론 내용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각 정부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아도 그냥 다 임명하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30분 가까이가 채택 보고서 없이 임명이 됐고 윤석열 정부도 3년 하는 동안에도 한 30명 가까이 이제 그렇게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회 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이런 것까지를 따져야 되나? 공직 임용자에게 저 사람이 정말 저 자리에 적격으로서 일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분이 과연 총리로서 일을 잘할지 말지에 대한 질문조차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달라지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나 있고요. 물론 이제 이분이 18년 동안 정치인으로서 야인으로 살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상식적으로 과연 저런 것의 생활 수단이라는 것이 가능한 건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은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러는 내용의 과정들에 있어서
정말 과도할 만큼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 정치 전체의 어떤 모순을 같이 이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과정 안에서 한 사람에게만 그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게끔 하겠는가. 좀 여담인데요. 제가 국회의원 처음 시작될 때 유명한 정치인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국회의원이 무슨 일 하는 줄 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어르신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안 걸린 놈이 걸린 놈 욕하는 직업이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김민석 의원의 출판 기념회 또 애경사 때의 여러 이제 그 상황, 부의금 이제 이런 것들이 현금으로 그렇게 받아서 재산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쓰게끔 두는 것 그것에 대한 제도의 문제는 좀 새롭게 한번 시스템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네. 18년 동안의 총액으로 봤을 때 6억이라고 하는 그 돈이 애경사와 이 출판기념 몇 차례 출판기념회까지를 감안했을 때는 과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마 이제 쭉 일반 생활행을 하셨고 자식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혼한 배우자가 이제 쭉 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소명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임명되는 데는 인준이 되는 데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사이에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다 이제 까발려 놓는 작업인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자리에 한번 일해보자라고 손을 내밀어도 주저하는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또 들어서 앞으로의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굳이 제가 덧붙인다면은 네. 그 전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그런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이런 그 검증은 제가 볼 때는 이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걸 생각하면.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사실. 예,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어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 과도하게 그렇게 그 검증의 잣대를 들이댔던 네.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최소한 장관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지금 어떤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투명성과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 내지는 역량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물어붙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흔쾌하게 동의를 할까. 저는 그 좀 회의적인. 이 와중에 의원들이 봐주고 예. 계신 것 같지는 않고 그때 추천했던 인사들에 비하면 그때는 사실 상식적으로 좀 어떻게 저런 분까지 추천하나 하는 분이 너무 많았죠. 예. 여론을 볼 수밖에 없죠. 여론 추이를. 그런데 생각보다 여론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24일밖에 안 지났는데. 초기여서 그럴까요, 과연?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실제로 그러니까 도저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1%를 넘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완전히 진영 논리에 편협하게 사로잡힌 분들 말고 예. 그래도 뭔가 그래도 김문수 후보를 꼭 적극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좀 견제의 측면에서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왕 어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일정한 정도 지금 판단을 유보하는 거지. 한덕수 총리가 예. 후보자 시절에 그때도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안 됐거든요. 채택은 안 됐는데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회의장에는 참석해서 그래도 총리로서 인정은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208표가를 얻고 총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는 정치적 의사표명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제 총리로서 일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이재명 정부의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좀 넘어가 볼게요. 전당대회 8월에 유력한 겁니까? 유력합니다. 예. 예. 이때 이제 당권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관심이 좀 쏠리는데 지금까지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 4명 중에 한 분이 당대표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4명이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 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네. 예, 지난번과 똑같군요. 예. 근데 네. 그 중에 네 분 중에 제일 그 본인의 의지가 강한 분은 나경원 의원이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핵심 당원들 내지는 이제 그 보수가 좀 새롭게 혁신해서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나경원 대표를 바람직한 지금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대표로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수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원들의 그러면 의견은 어떤가요? 그건 현재로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공표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당원들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대체로 좀 이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가 지금 과연 이번에 당대표로 나서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의 힘을 위해서나 또 국민을 위해서나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처지에서 다 지금 고민이 깊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든 한동훈 지금 전 대표든 안철수 의원이든 공통점이 있다면은 다 지금 혁신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컨센서스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는 분명히 저는 나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인천 계양을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겠다는 설도 나오는데 가능성 어떻습니까? 그런 설은 수십 가지가 지금 가능한 거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본인이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의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내부에서도 그 팀의 의견이 갈려져 있거든요.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서 가지고 당대표를 맡는 게 좋다. 아니면 우회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회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는 분들 중에 이제 가능한 것이 이제 계양을이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하고 내년 지방선거하고 어떤 연관성을 지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되는 분의 과제는 두 개거든요. 얼마나 과감하게 혁신을 해낼 것인가. 그럼 혁신은 두 가지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명시적인 단절을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게 끌어낼 것인가 그 과제하고 이건 동시에 뭐하고 관련되느냐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지리멸렬한 상태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거 두 가지가 과제거든요. 그렇군요. 민주당은 지방선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합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도 현재 이제 당 대표를 뽑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관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은 하나의 핵으로 어쨌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주축을 중심으로 이제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의힘은 여러 이제 계파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이제 양분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집단 지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논의도 아마 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이시죠? 아니 당의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한다면 그런 게 좋겠다. 근데 마침 지도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약간 좀 뜬금없지는 않지만은 일종의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일종의 좀 그 구주류 기득권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슬그머니 전당대회 때 다시 집단지도 체제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실제로 나왔어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왜 아까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에게는 이 세 분 모두 다 단호히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게 그럴듯한 어떤 명분과는 상관없이 의도하는 거 뭐냐면은 근본적인 혁신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좀 저항하는 그런 어떤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집단지주체에 반대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집단지주체 그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경선에서 다 이기고 나면 또 갑자기 한덕수 후보가 막 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저희 시사톡 라이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톡 시시각각 김용 국민의힘 서골 당협위원장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